윤지원은 침착한 얼굴로 테이블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동생 민지에게 1,000만 달러 수표를 건넨 순간 부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싸늘했다. 이제 너는 내 몫을 내가 벌어야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단지 귓가에서 맥박이 요동치는 걸 감추려 했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크림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엔 고인이 된 외할아버지 윤근호 교수의 또렷한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얼어붙었다. 아버지 윤병철의 입꼬리는 순식간에 내려갔고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어머니 강미애 교수는 고개를 돌렸고 민지의 눈동자는 경계심에 가늘어졌다. 봉투 하나가 그들의 오래된 시나리오를 깨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엔 1년 넘게 발을 들이지 못한 제주의 한 장소가 떠올랐다. 외할아버지의 오래된 목장이 있는 그곳.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밟았던 건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 늦봄이었다. 그토록 익숙했던 곳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차에서 내리자 굽 높은 워커 밑으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 옆 풍경종은 바람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여름 오후의 평화가 아니었다. 허전함과 상실의 메아리였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를 하려던 찰나 문이 먼저 열렸다. 이제야 왔니? 신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눈매는 단호했고 팔짱 낀 자세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원은 멈춰 섰다. 따뜻함이나 반가움, 놀람이라도 찾으려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그녀에게서 돌아온 건차가움뿐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레 다가서며 물었다. 내가 바쁘다더구나. 귀찮게 하지 말라더구나. 새 삶이 생겨서 가족은 필요 없다고 했단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다. 근호는 죽기 직전까지 매일 너를 불렀어. 매일. 그런데 넌 오지 않았지. 지원의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요. 3월에 들렀는데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집에 없었다고.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었다. 그 말 뒤엔 긴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지원은 뒤따라갔다. 내부는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고 벽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신여사는 낡은 가죽 노트를 들고 나왔다. 이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어. 근호가. 노트의 글씨는 또렷했다. 반듯하면서도 살짝 기울어진 외할아버지의 필체. 하지만 그 번호는 할머니, 이 번호 제 거 아니에요. 전 대학 때부터 같은 번호 썼어요. 신여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애들이 그러더구나. 내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받기 싫다 했다고. 가족이 창피하다고 했다고. 지원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손을 짚었다.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저를 단절시킨 거예요. 저랑 외할아버지를 갈라놓으려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신여사는 힘이 빠진 듯 벽난로 옆 낡은 꽃무늬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례식이 정오라고 들었어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은 아침 9시였단다. 모두에게 넌 안 왔다고 했지. 내가 외면했다고. 숨이 막혔다.
나는 절대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놓칠 리 없었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마치 댐이 금 가득 가슴이 쪼여오더니 눈앞이 흐려졌다. 지원은 무릎을 꿇듯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것도 돌아가셨다는 것도 너무 늦기 전까진 몰랐어요. 신여사의 손이 지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제는 진실을 안다. 그게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는 말없이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함조차도 묵직했다. 말로 꺼내지 않은 수천 개의 감정들이 공기 중을 떠돌았고 벽난로 위 오래된 시계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째깍이고 있었다. 바람이 거칠어졌고 현관 앞을 지나간 낙엽은 불안한 기억처럼 휙휙 흩날렸다. 마침내 할머니, 신말순 여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수년간 잃어버린 듯했던 불꽃이 그 눈동자에 살아있었다. 내가 전화를 했단다. 누구한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벽 쪽으로 걸어가셨다. 여전히 고장 한 번 안 났던 회전식 전화기. 외할아버지 윤근호 교수가 끝내 바꾸길 거부했던 오래된 것들을 고집하던 그분다운 물건이었다. 할머니는 그 다이얼을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돌리기 시작했다. 다이얼이 돌 때마다 멈칫하는 소리. 마치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문장을 이제야 마침표 찍는 듯한 무게였다. 나는 나이 들어 얇아진 손가락이지만 결심으로 단단해진 할머니의 손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차갑게 바뀌었다. 베티, 필요해. 제국이도, 그리고 민지도. 지금 여기로 와.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잘랐다. 기다릴 수 없어. 1시간 후까지 도착해야 해.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신 할머니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변호사도 오고 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외할아버지 변호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호가 남긴 게 있어. 그분이 직접 오기로 했단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만 공개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주방의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바로 이 자리였다. 외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던 곳. 내가 대학 시절 우편으로 보낸 과학 저널을 들춰보며 진지하게 내 전공을 물어봤던 자리. 내가 식물의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조차 한 번도 비웃지 않던,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그거 흥미롭구나 하셨던 그 순간들이 스쳐갔다. 주방 커튼은 예전 그대로였고 오래된 냉장고는 여전히 약하게 윙윙거렸다. 그런데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현관 너머로 발소리가 하나둘 울렸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그 벨소리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닌 긴장감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여기 있어. 시간이 되면 부를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부엌 너머에서 하나둘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어머니, 강미혜 교수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 어머, 여기 냄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아버지, 윤병철 전 의원의 차분한 톤. 이 일은 이미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민지, 아니 윤민지의 지친 듯한 한숨. 진짜 상속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냐? 그리고 정적.
그 다음엔 내가 평생 들어온 목소리 중 가장 차가운 할머니의 음성. 앉아요. 한준석 변호사님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근호가 남긴 마지막 지시사항을 읽어줄 겁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들의 표정을 상상했다. 혼란, 당혹, 그리고 살짝의 짜증. 나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어딘가에선 이렇게 누군가가 결국 입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평생 동안 느껴온 그 차가운 공기와 배제, 조용한 무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꼭 말해줬으면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는 걸.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단정하고 낮은 목소리. 변호사였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차례라는 뜻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너머로 울려 퍼졌다. 지원아, 이제 들어오렴.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틀을 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다. 어머니의 미소는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턱을 굽혔다. 민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정적으로 굳었다. 놀란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깜빡였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나타난 그 옛날의 버릇대로 와이셔츠 깃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민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대본을 빼앗아 가버린 배우처럼 눈동자엔 당혹감만 가득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거실 중앙의 안락의자로 향했다. 할머니가 손짓하신 그 자리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앉으며 숨을 골랐다. 한준석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거기서 두툼한 마닐라 봉투 하나를 꺼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문서는 윤근호 교수님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고인의 요청에 따라 봉인 및 녹음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공식 문서 외에도 고인의 개인 서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히 낭독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손녀 윤지원에게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숨이 고였다. 제주는 로렐크릭길 317번지에 위치한 윤근호 과학연구 별관을 비롯하여 현재 유니노베이션 명의로 등록된 실험 장비 일체, 연구 자금 계좌, 활성화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손녀 윤지원에게 상속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 강미애는 눈을 민지에게 돌렸고 민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었다. 나는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남은 전 재산, 금융자산, 주식, 연금 등은 손녀 윤지원과 윤민지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폭탄이 터졌다. 조용하고 정제된, 그러나 단단히 설계된 한 줄의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끌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뭐라고요? 별관 전체를 저 사람한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당황한 듯 부모님을 가리켰다.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들러만 주면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그 연구실이 전부 올 거라고.
아버지 윤병철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잃은 듯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인은 손녀 윤지원에게 남긴 개인 서신을 가족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낭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할머니 신말순 여사는 서랍에서 접힌 편지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쓰신 거예요. 꼭 모두 앞에서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시간이 만든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사랑하는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이 편지를 너희가 듣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강하다. 따뜻한 바람이 열린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듯한 문장이었다. 넌 언제나 조용한 아이였지. 관찰하고 생각하고 남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에 라고 질문하던 아이. 그게 난 참 좋았단다. 민지는 작게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손가락을 꼬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먼 산을 응시했다. 너는 가족이 인정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만의 진실을 세워갔다. 그건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어.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야.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는 내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유산이란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방의 모두가 이 말을 정확히 듣길 바랐다.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억하는 건 7살이던 어느 여름날이야. 유리컵에 빗방울이 몇 초 만에 가득 차는지를 손수 적어가던 너의 손. 그걸 바라보던 너의 눈빛을 잊지 못한단다. 그때 나는 아주 작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던 작은 손을 외할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집중력 산만하다고 했지만 난 그게 내 빛이라고 생각했어. 그 누구도 번역하지 못한 너만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려던 그 빛.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지는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짝였지. 하지만 넌, 지원아, 너는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났단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는 대신 너를 밀어냈어. 민지는 팔짱을 낀 채 등을 기대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민지를 탓하지 않아. 그 애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대본을 쓴 아이야.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용기 있는 선택이야. 다시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말을,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 순간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원아, 너는 기억할까? 내가 첫 과학 박람회에서 우승하고 내게 트로피를 숨겨달라고 했던 날을. 너는 말했지. 그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널 남의 집 아이처럼 보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방 건너편에서 낮고 깊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어쩌면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넌 축하받을 자격이 있었단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 내가 그 모든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너만의 공간, 내 그림자도 사과도 없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줄 수는 있지. 그게 내가 남긴 별관이란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억, 원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 과학 박람회 기억나요? 내가 말을 꺼냈다. 엄마는 오지 않으셨어요. 민지 드레스 리허설에 가셨거든요. 민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날 저는 마치 죄를 짓기라도 한 것처럼 트로피를 들고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지금은 과거를 끄집어낼 때가 아니야. 아니요. 내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 여러분한테서 들은 말이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왜 민지처럼 하지 못하니? 나는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지, 내가 무언가 자랑스러워하면 넌 그걸 항상 위협으로 만들었지. 민지는 비웃듯 웃었다. 아, 제발. 넌 늘 자신을 피해자인 척했잖아. 나는 내가 얻은 걸 위해 노력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가 편할 때 외할아버지를 방문했고, 시키는 대로 웃었고, 보상이 있을 때만 정해진 말을 했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야? 너는 몇 년 동안 우리 앞에서 사라졌잖아.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끊겼던 거야. 내가 할머니께 내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외할아버지께는 가짜 번호를 줬잖아. 그건 거리감이 아니라 지운 거야. 나를, 너희가 날 없던 사람처럼 만든 거지.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지원아. 넌 모든 걸 왜곡하고 있어. 이 가족은 정말 많은 걸 견뎌냈어.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이 가족은 거짓말로 살아왔지. 그리고 나는 너무 오래 그것을 눈감아줬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 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지원이를 향한 고통을 외면하는 걸 보았어. 내가 지원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 난 그걸 믿었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그러자 민지가 다시 일어났다.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언제나 그분 곁에 있었고 제가 그 딸이었어요. 제가 남아서 돌봤고 제가 착한 딸이었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넌 연기자였어. 너는 선택받은 아이였고 나는 감춰진 아이였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제 더는 나를 지울 수 없어. 민지의 얼굴이 비틀리듯 일그러졌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받아야 해? 실험복 입은 불쌍한 작은 천재라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정직하게 그분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받아. 그건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한 거야. 사랑은 공연이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일어서셨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노가 내게 뭔가를 남긴 걸 나는 후회해. 그녀는 민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역할은 했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거래였어. 그리고 그걸 내가 더 일찍 보지 못한 게 부끄러워. 그녀는 방 안의 모두를 바라보았다. 이제 떠나. 이 집은 더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어머니가 놀라 외쳤다.
어머니, 제발, 나가. 할머니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지가 가방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 굽 높은 힐로 마루를 쾅쾅 울리며 밖으로 나갔다. 뒤이어 부모님도 중얼거리며 따라 나섰다. 법적인 대응이니, 유언 무효 소송이니, 들리는 말들은 복잡했지만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단 하나였다. 그들은 이번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다. 쾅 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끝이라는 소리였다. 윤지원은 침착한 얼굴로 테이블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동생 민지에게 1,000만 달러 수표를 건넨 순간 부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싸늘했다. 이제 너는 내 몫을 내가 벌어야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단지 귓가에서 맥박이 요동치는 걸 감추려 했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크림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엔 고인이 된 외할아버지 윤근호 교수의 또렷한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얼어붙었다. 아버지 윤병철의 입꼬리는 순식간에 내려갔고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어머니 강미애 교수는 고개를 돌렸고 민지의 눈동자는 경계심에 가늘어졌다. 봉투 하나가 그들의 오래된 시나리오를 깨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엔 1년 넘게 발을 들이지 못한 제주의 한 장소가 떠올랐다. 외할아버지의 오래된 목장이 있는 그곳.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밟았던 건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 늦봄이었다. 그토록 익숙했던 곳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차에서 내리자 굽 높은 워커 밑으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 옆 풍경종은 바람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여름 오후의 평화가 아니었다. 허전함과 상실의 메아리였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를 하려던 찰나 문이 먼저 열렸다. 이제야 왔니? 신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눈매는 단호했고 팔짱 낀 자세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원은 멈춰 섰다. 따뜻함이나 반가움, 놀람이라도 찾으려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그녀에게서 돌아온 건 차가움뿐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레 다가서며 물었다. 내가 바쁘다더구나. 귀찮게 하지 말라더구나. 새 삶이 생겨서 가족은 필요 없다고 했단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다. 근호는 죽기 직전까지 매일 너를 불렀어. 매일. 그런데 넌 오지 않았지. 지원의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요. 3월에 들렀는데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집에 없었다고.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었다. 그 말 뒤엔 긴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지원은 뒤따라갔다. 내부는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고 벽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신여사는 낡은 가죽 노트를 들고 나왔다. 이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어. 근호가. 노트의 글씨는 또렷했다. 반듯하면서도 살짝 기울어진 외할아버지의 필체. 하지만 그 번호는 할머니, 이 번호 제 거 아니에요. 전 대학 때부터 같은 번호 썼어요. 신여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애들이 그러더구나. 내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받기 싫다 했다고.
가족이 창피하다고 했다고. 지원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손을 짚었다.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저를 단절시킨 거예요. 저랑 외할아버지를 갈라놓으려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신여사는 힘이 빠진 듯 벽난로 옆 낡은 꽃무늬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례식이 정오라고 들었어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은 아침 9시였단다. 모두에게 넌 안 왔다고 했지. 내가 외면했다고. 숨이 막혔다. 나는 절대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놓칠 리 없었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마치 댐이 금 가듯 가슴이 쪼여오더니 눈앞이 흐려졌다. 지원은 무릎을 꿇듯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것도 돌아가셨다는 것도 너무 늦기 전까진 몰랐어요. 신여사의 손이 지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제는 진실을 안다. 그게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는 말없이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함조차도 묵직했다. 말로 꺼내지 않은 수천 개의 감정들이 공기중을 떠돌았고 벽난로 위 오래된 시계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째깍이고 있었다. 바람이 거칠어졌고 현관 앞을 지나간 낙엽은 불안한 기억처럼 휙휙 흩날렸다. 마침내 할머니, 신말순 여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수년간 잃어버린 듯했던 불꽃이 그 눈동자에 살아있었다. 내가 전화를 했단다. 누구한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벽 쪽으로 걸어가셨다. 여전히 고장 한 번 안 났던 회전식 전화기. 외할아버지 윤근호 교수가 끝내 바꾸길 거부했던 오래된 것들을 고집하던 그분다운 물건이었다. 할머니는 그 다이얼을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돌리기 시작했다. 다이얼이 돌 때마다 멈칫하는 소리. 마치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문장을 이제야 마침표 찍는 듯한 무게였다. 나는 나이 들어 얇아진 손가락이지만 결심으로 단단해진 할머니의 손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차갑게 바뀌었다. 베티, 필요해. 제국이도, 그리고 민지도. 지금 여기로 와.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잘랐다. 기다릴 수 없어. 1시간 후까지 도착해야 해.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신 할머니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변호사도 오고 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외할아버지 변호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호가 남긴 게 있어. 그분이 직접 오기로 했단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만 공개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주방의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바로 이 자리였다. 외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던 곳. 내가 대학 시절 우편으로 보낸 과학 저널을 들춰보며 진지하게 내 전공을 물어봤던 자리. 내가 식물의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조차 한 번도 비웃지 않던,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그거 흥미롭구나 하셨던 그 순간들이 스쳐갔다. 주방 커튼은 예전 그대로였고 오래된 냉장고는 여전히 약하게 윙윙거렸다. 그런데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현관 너머로 발소리가 하나둘 울렸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그 벨소리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닌 긴장감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여기 있어. 시간이 되면 부를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부엌 너머에서 하나둘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어머니, 강미혜 교수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 어머, 여기 냄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아버지, 윤병철 전 의원의 차분한 톤. 이 일은 이미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민지, 아니 윤민지의 지친 듯한 한숨. 진짜 상속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냐? 그리고 정적. 그 다음엔 내가 평생 들어온 목소리 중 가장 차가운 할머니의 음성. 앉아요. 한준석 변호사님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근호가 남긴 마지막 지시사항을 읽어줄 겁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들의 표정을 상상했다. 혼란, 당혹, 그리고 살짝의 짜증. 나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어딘가에선 이렇게 누군가가 결국 입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평생 동안 느껴온 그 차가운 공기와 배제, 조용한 무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꼭 말해줬으면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는 걸.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단정하고 낮은 목소리. 변호사였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차례라는 뜻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너머로 울려 퍼졌다. 지원아, 이제 들어오렴.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틀을 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다. 어머니의 미소는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턱을 굽혔다. 민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정적으로 굳었다. 놀란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깜빡였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나타난 그 옛날의 버릇대로 와이셔츠 깃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민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대본을 빼앗아 가버린 배우처럼 눈동자엔 당혹감만 가득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거실 중앙의 안락의자로 향했다. 할머니가 손짓하신 그 자리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앉으며 숨을 골랐다. 한준석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거기서 두툼한 마닐라 봉투 하나를 꺼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문서는 윤근호 교수님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고인의 요청에 따라 봉인 및 녹음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공식 문서 외에도 고인의 개인 서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히 낭독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손녀 윤지원에게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숨이 고였다. 제주는 로렐크릭길 317번지에 위치한 윤근호 과학연구 별관을 비롯하여 현재 유니노베이션 명의로 등록된 실험 장비 일체, 연구 자금 계좌, 활성화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손녀 윤지원에게 상속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 강미애는 눈을 민지에게 돌렸고 민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었다. 나는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남은 전 재산,
금융자산, 주식, 연금 등은 손녀 윤지원과 윤민지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폭탄이 터졌다. 조용하고 정제된, 그러나 단단히 설계된 한 줄의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끌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뭐라고요? 별관 전체를. 저 사람한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당황한 듯 부모님을 가리켰다.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들러만 주면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그 연구실이 전부 올 거라고. 아버지 윤병철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잃은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인은 손녀 윤지원에게 남긴 개인 서신을 가족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낭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할머니 신말순 여사는 서랍에서 접힌 편지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쓰신 거예요. 꼭 모두 앞에서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시간이 만든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사랑하는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이 편지를 너희가 듣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강하다. 따뜻한 바람이 열린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듯한 문장이었다. 넌 언제나 조용한 아이였지. 관찰하고 생각하고 남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에 라고 질문하던 아이. 그게 난 참 좋았단다. 민지는 작게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손가락을 꼬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 먼 산을 응시했다. 너는 가족이 인정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만의 진실을 세워갔다. 그건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어.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야.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는 내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유산이란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방의 모두가 이 말을 정확히 듣길 바랐다.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억하는 건 7살이던 어느 여름날이야. 유리컵에 빗방울이 몇 초 만에 가득 차는지를 손수 적어가던 너의 손. 그걸 바라보던 너의 눈빛을 잊지 못한단다. 그때 나는 아주 작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던 작은 손을 외할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집중력 산만하다고 했지만 난 그게 내 빛이라고 생각했어. 그 누구도 번역하지 못한 너만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려던 그 빛.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지는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짝였지. 하지만 넌, 지원아, 너는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났단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는 대신 너를 밀어냈어. 민지는 팔짱을 낀 채 등을 기대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민지를 탓하지 않아. 그 애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대본을 쓴 아이야.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용기 있는 선택이야. 다시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말을,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 순간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원아, 너는 기억할까?
내가 첫 과학 박람회에서 우승하고 내게 트로피를 숨겨달라고 했던 날을. 너는 말했지. 그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널 남의 집 아이처럼 보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방 건너편에서 낮고 깊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어쩌면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넌 축하받을 자격이 있었단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 내가 그 모든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너만의 공간, 내 그림자도 사과도 없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줄 수는 있지. 그게 내가 남긴 별관이란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억, 원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 과학 박람회 기억나요? 내가 말을 꺼냈다. 엄마는 오지 않으셨어요. 민지 드레스 리허설에 가셨거든요. 민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날 저는 마치 죄를 짓기라도 한 것처럼 트로피를 들고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지금은 과거를 끄집어낼 때가 아니야. 아니요. 내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 여러분한테서 들은 말이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왜 민지처럼 하지 못하니? 나는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지, 내가 무언가 자랑스러워하면 넌 그걸 항상 위협으로 만들었지. 민지는 비웃듯 웃었다. 아, 제발. 넌 늘 자신을 피해자인 척했잖아. 나는 내가 얻은 걸 위해 노력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가 편할 때 외할아버지를 방문했고, 시키는 대로 웃었고, 보상이 있을 때만 정해진 말을 했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야? 너는 몇 년 동안 우리 앞에서 사라졌잖아.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끊겼던 거야. 내가 할머니께 내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외할아버지께는 가짜 번호를 줬잖아. 그건 거리감이 아니라 지운 거야. 나를. 너희가 날 없던 사람처럼 만든 거지.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지원아. 넌 모든 걸 왜곡하고 있어. 이 가족은 정말 많은 걸 견뎌냈어.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이 가족은 거짓말로 살아왔지. 그리고 나는 너무 오래 그것을 눈감아줬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 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지원이를 향한 고통을 외면하는 걸 보았어. 내가 지원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 난 그걸 믿었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그러자 민지가 다시 일어났다.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언제나 그분 곁에 있었고 제가 그 딸이었어요. 제가 남아서 돌봤고 제가 착한 딸이었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넌 연기자였어. 너는 선택받은 아이였고 나는 감춰진 아이였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제 더는 나를 지울 수 없어. 민지의 얼굴이 비틀리듯 일그러졌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받아야 해? 실험복 입은 불쌍한 작은 천재라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정직하게 그분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받아.
그건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한 거야. 사랑은 공연이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일어서셨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노가 내게 뭔가를 남긴 걸 나는 후회해. 그녀는 민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역할은 했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거래였어. 그리고 그걸 내가 더 일찍 보지 못한 게 부끄러워. 그녀는 방 안의 모두를 바라보았다. 이제 떠나. 이 집은 더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어머니가 놀라 외쳤다. 어머니, 제발, 나가. 할머니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지가 가방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 굽 높은 힐로 마루를 쾅쾅 울리며 밖으로 나갔다. 뒤이어 부모님도 중얼거리며 따라 나섰다. 법적인 대응이니 유언무효 소송이니 들리는 말들은 복잡했지만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단 하나였다. 그들은 이번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다. 쾅 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끝이라는 소리였다. 작업대 한가운데 낡은 공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익숙한 갈색 표지가 시선을 사로잡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었다. 대학 시절 분실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실험 노트였다. 페이지는 낡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꿀벌들의 통신 구조를 그려놓은 다이어그램은 여전히 또렷했다. 무릎이 순간 휘청였다.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단순한 연구 공간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진짜 집을 남기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별관에서 살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였던 타라와 미카, 두 명의 대학원생을 팀에 초대했다. 그들도 나처럼 과학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작게 시작했다. 지역 농업조합과 손잡고 지속 가능한 농작물 순환 시스템을 실험했고 미세 관계 연구를 위해 지방 보조금을 신청했다. 물론 순탄치 않았다. 장비가 타버리기도 했고 잘못된 모델링 데이터에 울음을 터뜨린 날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출근했다. 매일 같은 문을 열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조용하다거나 너무 똑똑하다는 말에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곳. 바로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난히 차가운 거절 메일을 받고 모두가 돌아간 후 나는 별관 한쪽 창고 옆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인쇄물과 찬 커피잔이 흩어진 그 사이 나는 가방을 열어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변호사 김 씨에게 부탁해 따로 보관해 두었던 그 편지. 100번도 넘게 읽었지만 나는 또 한 번 조용히 소리내어 읽었다. 너는 너만의 역할을 써 내려갔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향한 교육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관계 시스템 대신 청소년 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 같은 아이들, 조용하고 호기심 많고 종종 무시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름은 리틀 사이언티스트 이니셔티브. 첫 해, 우리는 단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다. 대부분 시골 마을 출신으로 아직도 낡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현미경조차 처음 본 아이들이었다. 각 아이에게는 외할아버지의 말이 첫 페이지에 인쇄된 가죽 공책을 선물했다. 이해하지 못한 걸 적어보렴. 언젠가는 세상이 너의 언어를 배울 거야. 그해 가을, 13살 소녀인 엠버는 머리를 늘 얼굴 앞에 늘어뜨린 채 혼자 꿀벌을 관찰한 기록을 보여줬다. 계산은 엉성했고 맞춤법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관찰력은 놀라웠다. 정말 제 글을 읽으셨어요?
그녀가 속삭였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과학자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잃어버린 과거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토양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두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유언장 낭독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방문 요청 윤지원 혁신 부속 연구소. 나는 순간 경계했다. 혹시 유언장에 대한 이해 제기일까? 과거를 다시 흔들려는 또 다른 시도일까? 하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네사였다.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 있었다. 디자이너 하이힐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메이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는 듯이 별관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접수대 옆 외할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니, 특히 말하지 않았을 때 더 잘 아셨어.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커뮤니티 가든 한가운데로. 그곳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키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상추를 따는 아이들의 손끝 위로 가을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도 멈췄다. 퇴비통 옆에서 웃고 있는 엄마와 아들. 그 옆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개발한 밭 토양 수분 측정기를 들고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다. 바네사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할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만든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로 뭘 만들어냈는지.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난간 위에서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원을 천천히 그리며 마음의 갈피를 잡으려 했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머물게 했다. 설명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다. 그냥 사실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대화하진 않는다. 하지만 바네사는 매년 2번 청소년 과학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발표력 훈련, 복잡한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 법, 자신있게 무대에 서는 법 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몇몇은 그녀를 코치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첫 여름 캠프 마지막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한 폴더를 건넸다. 내성적인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손수 만든 것이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는 약간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폴더를 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려 깊었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여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와줬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어쩌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자매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할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의 한 기퉁이에서만큼은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진심의 시작이었다. 유언장이 낭독된 지 6년이 지났다. 이제는 부모님과 바네사가 현관을 나설 때처럼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공연의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끔 이메일 수신함에서 그들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자선기사나 은퇴한 삶을 다룬 뉴스에서 언급되는 정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립지도 않다.
지금 내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작품이다. 처음 개조된 헛간에서 시작된 이곳은 이제 4개의 실험실과 3개의 온실, 60에이커의 시험지로 확장된 본격적인 연구 캠퍼스가 되었다. 우리는 가뭄에 강한 작물 종자를 개발해 남부 지역 수천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케냐와 브라질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재생농업 모델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무대에 섰다. 조명이 밝았지만 긴장하지 않았다.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가슴 주머니에는 할머니가 작년에 수선해준 외할아버지의 이니셜이 바랜 손수건을 넣었다. 그 속에는 내가 10살 때 꿀벌 설명 앞에 서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금 나는 별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아침 햇살이 연구 노트에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다. 어떤 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분께 말을 건넨다. 실험이 실패했을 때, 어떤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끝내 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나를 지운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유산이란 기념비가 아니라 지도라는 것을. 친절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경로. 세상이 당신을 지우려 할 때 누군가 다시 걸어올 수 있도록 남겨진 작은다. 요즘 할머니는 마을의 우리 집과 연결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느리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분명한 분이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선룸에서 커피를 마신다. 할머니는 내가 처음 듣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프로포즈 전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 흙이 친절을 기억한다고 믿었던 그분의 신념,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그분의 직감. 어쩌면 돌아오기 위해선 한 번쯤 떠나야 했는지도 모른다. 저녁이면 나는 아이들 정원과 태양광 실험필드를 지나 별밭 끝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는다. 거기서 별을 본다. 진짜 별. 예전에 침실 천장에 붙였던 야광별이 아닌.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여전히 왜인지 묻고 조용히 하기를 거부하며 끈질기게 믿고 나아가던 그 옛날의 소녀가 떠오른다. 그런 밤이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칠 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믿는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걸 적어보렴. 언젠가는 세상이 너의 언어를 배울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정말 그렇게 된다.